어떻게 기본소득을 설계하느냐, 이게 관건이지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치고받고 논쟁을 벌이는 건 재정준칙은 다이어트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의지의 문제지 생활계획표 벽에다 멋지게 잘 붙여봐야 그거 못 지키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그리고 업계별로 2021년 10대 뉴스를 뽑는 게 지금 유행이죠. 심지어 지자체에서도 우리 동네 10대 뉴스 이런 걸 뽑는데 중요했던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정책 쪽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크게 보면 변화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해 가는 것 같고요. 재정준칙은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논쟁이 심한 것 같아서 그 둘을 저는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기본소득 뭔지 다 아시죠?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지급한다. 그렇게 나눠주는 생계비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이제 기본소득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뭐 기본 시리즈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기본주택, 기본대출에 이어서 기본소득을 3대 기본 정책으로 내세우고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본소득은 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억지로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신 것 같아요. 거꾸로 야당에서는 최근에 뭐 손실 보전을 위한 뭐 100조 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여야의 생각이 조금씩 좀 수렴해 간다. 이렇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기본소득을 맨 처음에 누가 얘기했느냐? 뭐 어느 책에 보면 몇 세기에 누가 얘기하고 뭐 누가 얘기하고 얘기가 참 많은데요. 대체로 보면 16세기부터 18세기에 철학자나 무슨 사회사상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칼 막스가 뭐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수요에 따라 소비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밖에 뭐 버틀란트 러셀도 얘기했고 존 스튜어트 밀도 얘기했고 뭐 그러다 보니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처음에 국민배당 내셔널 디비던드란 말을 했었고요.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마이너스 소득세, 네거티브 인컴 텍스란 말을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우리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예비 후보였던 앤드류 양이 Universal Basic Income, UBI라고 하는 말을 들고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얼뜻 듣기에는 이게 굉장히 좌파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밀턴 프리드만 같은 천하의 우파도 그런 얘기를 얘기했고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주류경제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배경에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든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돕기 위한 각종 사회 부조라고 하죠. 그거 일일이 나눠주고 그 자격 심사하고 뭐 복수 수혜를 받느니 안 받느니 하느니 그게 더 불편하다. 차라리 퉁쳐가지고 하나를 묶은 다음에 소득이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냥 얼마씩 준다. 얼마나 개운하냐. 이렇게 우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굉장히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우파다운 생각 아닙니까? 먼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사회가 지탱 가능할 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본소득에 필요한 경비를 다 내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체의 실질 임금을 낮추게 돼 있다.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순간 오히려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하락한다. 그런 것을 반론으로 제기하고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얘기를 하고 뭐 이 도입하자 말자고 하는 거는 아마 지금 야당 여당 뭐 다 떠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도 도입하고 싶은 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핵심이냐? 핵심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따져보자. 이런 이제 계량적인 마인드 내지는 논쟁이 하나 붙을 수가 있고요.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사람들이 더 게을러지느냐, 더 부지런해지느냐, 그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도입을 하면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국가에서 70만 원이면 7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나오니까 그걸 받고 더 추가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부지런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은 공짜 돈이 생기면 무조건 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이상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 공급이 줄어들고 사회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기본 심리에 대한 거라서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같은 나라가 몇 년 전부터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2017년, 18년에 그 전국에 뭐 한 2,000명 정도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줄 테니, 기본소득을 줄 테니 일을 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노동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었대요. 또 그거 놓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커 봐라, 달라지는 거 없는데 기본소득 왜 도입하려고 그러느냐. 그거 봐라, 뭐 노동소득 크게 줄어들지 않으니까 도입해도 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계속 핀란드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 2021년 연말까지 핀란드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스위스는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국민들한테 국민투표를 붙여보자 했더니 몇 년 전에 부결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투표까지는 가지 않았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서로 누가 옳으니 저러니 지금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소득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 세계가 뭐 기본소득 떠들기는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기본소득을 자신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가 빈곤선인 것 같아, 이거보다 낮은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고 그 나라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어떤 절대 수준이 있는데요. 그 수준에 충분하도록 1인당 빈곤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각종 수당이요, 그 수준을 넘어서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항상 국민들이 최소 인간답게 살려면 요만큼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느 나라든 항상 그거보다는 부족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는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논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OECD가 나서가지고 통계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래도 빈곤선에 우리나라는 몇 프로까지 접근했어, 우리는 아직 멀었어 하는 국가 간의 이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 인류를 조금 더 레벨업 시키는 거 아닌가. 하위 20%에 대한 따뜻한 온정의 시각이 돌려졌다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기본소득 논쟁의 하나의 소득이라고 할까요? 결과라고 하겠고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2019년 5월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되기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재정전략회의인가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국민들이 국가 채무 비율이 명목 GDP의 40% 선을 넘는다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으니 저는 나라의 곳간을 잘 지켜서 그 4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당당하게 대통령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화두를 툭 던졌잖아요. 40%가 어디 돌에 쌓여져 있는 준칙도 아닌데 그 40%를 마지노선으로 믿는 근거는 뭐냐? 충분히 정치인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두고 논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부총리를 압박해서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려고 그런다. 언론에서도 뭐 논쟁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19 위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한국은 물론이고 뭐 일본,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뭐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확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늘었지 않습니까? 한국은 아무튼 40%에서 출발했던 명목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60%를 향해서 지금 크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게 위험한 거 아니냐? 괜찮다.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더 풀어야 된다 하는 견해를 두고 여당, 야당이 지금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크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도 유럽처럼 재정 준칙, 피스컬 룰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제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작 유럽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정 준칙, 그거 1990년대 초반에 각국이 합의해서 만든 건데 그거 꼭 필요해. 그게 있으니까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국가들도 뭔가 준칙이 생겨서 허리띠가 생기니까 자꾸 배를 불리려고 하지 않더라. 그거 꼭 필요해.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반인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코로나19 위기가 됐는데 계속 정부가 허리띠를 죄랴?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아니지,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지, 재정 준칙을 잊어버려야지 하고 상반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식을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야 의원들의 그 재정 적자에 대한 그 준칙과 절제심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재부한테 맡겨가지고 복잡한 공식을 만들려고 한 거는 기재부도 무리하는 거 같고요. 여야 정치인들도 자기가 할 일을 남한테 좀
팽개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늘어나고 해서 현재 28조 8,800억 달러인가 좀 그렇습니다. 국가 채무 한도를 따로 설정해 놓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국가 채무 한도를 설정한 것이 미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냐? 저는 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설정하면 뭐예요? 그 다음 해에 또 어기면 그만인데 국가 채무 한도를 설정하고 재정 적자 비율을 뭐 어떻게 하고 재정 준칙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그해 한 해 한 해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나 알찬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집행하느냐의 문제지 재정 준칙이라는 것은 이름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거 아닌가.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겠다 하는 시그널을 던졌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이미 금리를 상당 수준 올렸고요. 그러면 미국이 그러면 내년에 금리 인상 말고 할 수 있는 조치가 뭐일까?